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은경은 눈을 떴다. 58세 그녀에게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경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지만 아직도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특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울 서초동 한복판에 자리한 이 대저택은 은경이 지난 12년간 몸담고 있던 직장이자 집이었다. IT 대기업 테크노스타 조민호 회장의 저택이었다. 저택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은경의 주된 업무였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신경 쓰는 곳은 바로 서재에 자리한 바이올린이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고이 보관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마치 고귀한 예술품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경은 매일 아침 그 바이올린을 정성껏 관리했다. 유리 케이스를 닫고 습도를 확인하며 세심하게 관리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케이스를 열어본 적은 없었다. 그 바이올린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보기만 하세요. 12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 회장이 차갑게 내린 명령이었다. 그 이후로 은경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났다. 바이올린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동경. 어린 시절 기억이 아스라하게 떠올랐다. 성심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 그곳에 있던 낡은 바이올린에서 처음 들었던 선율, 그리고 몰래 독학으로 익혔던 아베 마리아. 그 모든 것이 이 바이올린 앞에 서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어느 날 오후 조 회장이 부인과 함께 급하게 홍콩 출장을 떠났다. 사흘 정도 비울 예정이니 집 관리 잘 부탁드려요. 혼자 남겨진 넓은 저택에서 은경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서재의 바이올린으로 향했다. 주인이 없는 지금, 왜인지 그 바이올린이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완전한 정적에 휩싸인 저택에서 은경은 발걸음도 모르게 서재로 향했다. 석양이 들이우는 서재, 그 안에서 빛나는 바이올린이 유독 눈부시게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다. 40년 만에 만지는 바이올린의 감촉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케이스에서 들어올린 은경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무게감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음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은경은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하고 활을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자연스럽게 현을 짚어나갔다. 아베 마리아의 첫음이 서재를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았다. 성심원의 낡은 바이올린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풍부한 음색이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아갔다. 3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마치 어제까지 연주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은경의 마음도 함께 열렸다. 성심원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른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몰래 일어나 연습실로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시절. 보육사 선생님들이 음악 같은 걸로는 밥 먹고 살 수 없다며 현실적인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은경은 바이올린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의 꿈이 되살아났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입양 가정에서도 음악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었고 결국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다. 그래도 바이올린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지나가다 들리는 클래식 음악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음반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날들이 그리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더욱 아름답게 연주했다. 마치 자신이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서재의 높은 천장이 콘서트홀의 웅장함으로 느껴지고 책장에 꽂힌 책들이 관객석의 사람들로 보였다. 은경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을 바이올린에 쏟아부었다. 그리움, 애환, 꿈, 그리고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까지. 하지만 은경이 모르는 사이 저택 2층에서는 누군가가 그 연주를 듣고 있었다. 홍콩행 항공편이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연기되면서 급하게 돌아온 조민호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홍콩에 도착했어야 했지만 기상 악화로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그는 부인만 먼저 다음날 항공편으로 보내고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국제전화와 화상회의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던 중이었다. 처음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조민호는 깜짝 놀랐다. 분명 집에는 은경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게다가 그 바이올린은 절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했던 것이었다. 그 바이올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를 내려고 서재로 향하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연주되는 곡을 들으니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베 마리아, 그것도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었던 그 연주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조민호는 서재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연주법이었다. 음의 강약, 비브라토의 사용법, 심지어 쉬어가는 부분까지도 기억 속의 그것과 너무나 똑같았다. 조민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떨림.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조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은경은 순간 얼어붙었다. 분명히 조 회장 부부는 홍콩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누군가 집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 급하게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활까지 바닥에 떨어뜨렸다. 누가 이 바이올린을 건드렸소? 서재로 성큼 들어오는 조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음성이었다. 은경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바이올린을 황급히 케이스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민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였다. 열린 케이스, 은경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활까지. 여긴 연주회장이 아니야. 윤세진이 서재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은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시선이었다. 은경의 얼굴, 그 눈빛, 바이올린을 잡고 있는 손의 모양까지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신기한 감정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은경은 온몸을 떨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12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홍콩 출장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정말 잠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은경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다. 해고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의 바이올린을 무단으로 만진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악기였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12년간 쌓아온 신뢰를 깨뜨린 것이 더 마음 아팠다. 조 회장은 은경을 믿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믿음을 배신한 것 같아서 괴로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조민호는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은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조민호 자신도 왜 갑자기 화가 가라앉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히 화가 났는데 은경의 연주를 들으니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당신이 방금 친 곡이 아베 마리아를. 조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은경을 바라봤다. 은경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조민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38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중이었다. 처음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조민호는 깜짝 놀랐다. 분명 집에는 은경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게다가 그 바이올린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했던 것이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연주되는 곡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아베 마리아, 그것도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었던 그 연주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누가 이 바이올린을 건드렸소? 서재로 성큼 들어오는 조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은경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바이올린을 황급히 케이스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은경은 온몸을 떨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12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조민호는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은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방금 친 곡이 아베 마리아를. 조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다.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은경을 바라봤다. 은경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조민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다. 잠깐만. 조민호는 중얼거리며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아래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그곳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낸 조민호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38년 전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어린 소녀가 작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조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방금 전 본 은경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특히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손의 모양까지. 다시 1층으로 내려간 조민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은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은경 씨, 그 곡을. 아베 마리아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조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어릴 적에 입양되기 전 성심원에서 바이올린을 조금 배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심원에 오래된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어요. 줄 몇 개는 끊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성심원이 어디였나요?
조민호의 질문에 은경은 잠시 머뭇거렸다. 해성 보육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있었던 해성 보육원. 조민호가 그 이름을 따라 중얼거리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표정이었다. 혹시 그 보육원에 언제부터 계셨나요? 그리고 몇 살 때까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6살쯤 들어가서 11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민호는 믿을 만한 병원에서 DNA 검사를 의뢰했다. 은경이 사용한 컵과 머리카락을 몰래 수집해서였다. 일주일 후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건 조민호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조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말로 은경이 자신의 딸이었던 것이다. 38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12년째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조민호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은경 씨,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민호의 진지한 어조에 은경은 긴장했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 네. 뭐라고요? 은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38년 전 대형마트에서 잃어버린 내 딸 말이에요. 당신의 나이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까지,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조민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평소라면 업무에만 집중했을 텐데 자꾸만 은경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 차를 우리는 모습, 심지어 걸어가는 뒷모습까지도 유심히 지켜봤다. 그러면서 조민호는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은경이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부르는 습관, 생각할 때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모습, 심지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비대칭적인 미소까지. 이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은경도 조민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평소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기도 했다. 혹시 자신이 실수라도 한 걸까? 아니면 바이올린 사건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걸까? 아니면 해고를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감히 먼저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아내 박소영 역시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결혼 30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때로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하고 가끔은 예전 사진첩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가정부 은경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여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조민호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얼버무렸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조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난 38년간 이런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조민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조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정말로 은경이 자신의 딸이었던 것이다. 38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12년째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조민호는 며칠 동안 어떻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지 고민에 빠졌다. 38년 만에 찾은 딸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그동안 가정부로 부려온 자신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은경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슴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어떻게 친딸에게 12년 동안 그런 대우를 했을까? 우선 아내에게 먼저 털어놓기로 했다. 그날 밤 조민호는 박소영을 침실로 불러 모든 것을 설명했다.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소영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우리 딸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조민호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은경이 거실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그녀를 불렀다. 은경 씨,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민호의 진지한 어조에 은경은 긴장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으며 조민호를 바라봤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크게 동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대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 네. 뭐라고요? 은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자신이 조 회장의 딸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 38년 전 대형마트에서 잃어버린 내 딸 말이에요. 당신의 나이, 당신이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까지. 조민호는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의 감정, 사진을 보며 느꼈던 기시감, 그리고 DNA 검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걸. 은경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경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조 회장의 딸이라니.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전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던 아이였는데. 은경의 목소리에는 38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조민호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다.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보면 혹시나 하며 뒤따라가 본 적도 수없이 많았다.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나갔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결국 체념하게 되었다. 당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손놀림. 그건 분명 우리 딸과 똑같았어요. 6살 때까지 매일 함께 연주했던 그 아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잡고 활 잡는 법을 가르쳐 주던 기억. 그리고 우리 딸이 제일 잘해라며 칭찬해 주던 목소리까지. 이제라도 찾은 게 기적이에요. 조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은경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38년 만에 안는 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38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민호의 눈물 섞인 사과를 듣고 나서야 은경은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아, 아빠.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더욱 세게 껴안았다. 38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다. 박소영도 계단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끝내 찾은 딸, 기적 같은 재회였다. 수개월이 지났다. 이은경은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조민호와 박소영의 당당한 딸이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호적정정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조은경으로 이름도 바뀌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은경의 모습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 38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를 마침내 채운 것이었다. 조민호와 박소영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족으로 인정받은 후 은경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민호는 은경에게 전문 바이올린 레슨을 받을 것을 권했다. 3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며 망설였지만 가족들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냈다. 서울 최고의 바이올린 교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은경의 음악적 재능은 여전했다. 38년이라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었다. 교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음감과 표현력은 타고나는 것이라며 감탄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에 몰두하는 은경을 보며 조민호는 흐뭇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박소영도 마찬가지였다. 38년간 비어있던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은경과 함께 요리를 하고 쇼핑을 하고 때로는 음악회에도 함께 갔다. 친구들에게 딸을 소개할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늦게나마 찾은 우리 딸이에요라고 말할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석양이 서재를 물들이는 시간에 은경은 다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손에 들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연주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이제 그 바이올린은 더 이상 금지된 악기가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다. 아베 마리아의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똑같은 곡이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몰래 훔치듯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연주였다. 38년간 갈고 닦은 감정이 모두 담긴 연주였다. 은경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서재 한쪽에 서서 딸의 연주를 듣고 있던 조민호와 박소영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38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연주가 끝나자 조민호가 박수를 쳤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였다니. 은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치 진짜 콘서트에서 연주를 마친 것처럼. 언젠가 정말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박소영의 말에 은경은 그런 날이 올까요? 라며 수줍게 웃었다. 당연하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꿈에는 시효가 없는 법이에요. 조민호의 격려에 은경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38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은경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38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소속감이 마음을 감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꿈이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음악이 흐르는 저택에는 더 이상 금지도 규칙도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했다. 38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로 그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올린 선율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